네, 안녕하십니까. 2020 자유기업원 경제정책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를 맡은 자유연구원의 권혁철입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인데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18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는데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역효과가 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또 어떤 규제가 나올 것이냐 여러 설왕설래가 많고 그런 면에서 이 부동산 정책의 지금까지의 나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 또는 그것의 역효과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소유와 연결해서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전달을 제가 받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좀 간단하게 짧게 써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상 우리가 경제학에서 많이 분석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들이 그 정책들이 의도하는 그 가격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냐 라는 측면을 이제 경제적인 추론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어떤 도덕성, 정의 그리고 소유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우선 그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그 주요 정책인 지금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재산세 인상, 주택거래 허가제, 뭐 이건 뭐 시행은 안 됐죠. 이제 거론한 바가 있어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는 정책, 초과이익, 이른바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특정 가격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금지 정책,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주택 가격 안정을 결과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다른 결과, 즉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뭐 이 사안들은 뭐 여러 번 논의가 된 얘기들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TV 토론에서나 이게 봐도 집값이, 주택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이해가 잘 없는 상태에서 토론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 부동산 뭐 가격이 막 뛰고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논의하는 거 보면 사회자도 잘 모르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파트 가격이란 주택 가격이 저량이거든요. 이게 이미 지어진 것들. 기존 아파트 가격, 아파트 시장에서 이제 우리 말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저량 수요와 저량 공급 이것이 결정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없다면 자유시장에서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그 주변의 유사한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그 유사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기존 아파트 중에서 내구도가 다 돼가지고 멸실되는 아파트 양과 그리고 그동안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양이 같기 때문에 저량 수요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아파트 양은 총량은 불변이고 그리고 가격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버리면은 예를 들면 멸실된 아파트가 100채라면은 그동안에 지어진 아파트는 100채보다 못하다,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멸실되는 아파트 양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양을 초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신규 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유량 공급곡선, 신규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공급곡선에 따라서 그 가격대까지만 지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버리면은 멸실된 아파트 양보다도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 양이 적어진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아파트 총량이 점점 적어지면서 저량 수요에, 사람들의 수요에 변화가 없더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린다. 도리 올린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요. 재산세 중과 재산세를 매기는 것은 사람들이 이게 주거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스탁, 저량에서 이게 유량 서비스를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돈으로 쭉 계산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해놓은 것이 주택가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 서비스를 오버타임 쭉 이게 할인된 현재 가치로 표현하면은 주택가격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주자들이 얻는 주택 서비스는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되는데 주택 가격에 이를테면 500만 원 재산세를 매기면은 연간 이자율이 5%고 그러면은 그걸 쭉 계산해 보면 500만 원 플러스 1 플러스 0.05분의 500을 쭉 무한 등비흡수를 해보면 약 1억 원 정도가 빠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재산세를 매기면.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멸실된 아파트와 새로 지은 아파트, 그냥 상한제와 똑같은 이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 건설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아파트량은 줄어들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비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거주비는 5억짜리의 연간 이자율이 5%는 2,500만 원 거주비를 냈는데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억으로 떨어졌으니까 2천만 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500만 원을 또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거비는 마찬가지다. 그리고 집값이 아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면 주거비는 오히려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허가제는 마찬가지죠. 주택가 허가제는 사실상 이게 실시가 되면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는 거래 허가를 잘 안 해주겠죠. 그냥 무주택자한테 거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돈이 없어서 무주택자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무주택자에게 대금이 될 것이냐, 구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안 지어지는 거죠, 새로운 아파트는. 이제 내구도 다 돼서 무너지는 아파트는 생기고, 거래가 없으니까 신규 아파트는 잘 안 지어지고, 또 총량이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전부 다 대부분 다 가격을 올립니다, 결국은. 가구 다주택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일가구에 이제 다주택 주택 규제.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그 저량 수요가 조금 감소하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주에서 빠져나가니까 살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무주택자. 자기가 보유한 돈이 그 돈이 안 돼서 못 사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겠죠. 임대료도 이제 소유도 제한에 따라서 임대 점유 면적이 줄어들면 임대료도 좀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또 거래가 없으니까 주택의 보유 수요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건축업자들이 건축하는 아파트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똑같은 논리로 멸실되는 아파트 양보다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양이 적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리고 임대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임대주택용은 다른 데로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초과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정의될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근데 그로 인한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이 과다하다라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이득은 저는 재산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재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재건축을 해가지고 용적률 높여가지고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차단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잠실 5단지하고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 유명하죠. 그래서 이 공급 증가를 차단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안정이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고가주택에 대한 제출 금지.
고가주택은 이런 정책이면 계속 저는 가격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은 좋은 집, 큰 집 원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소위 말해서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이마야 국민주택 규모, 서민주택 규모를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제 각종 정책의 경제적 결과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과 개인의 자유. 근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유, 평등, 도덕, 정의, 소유 이렇게 본다면은 자유와 평등, 도덕과 정의는 사실상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간 사회가 조금은 평화로운 이런 사회가 되려면 이 네 개념이 한꺼번에 네 개념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원천이 무엇이냐부터 좀 따져봤는데요. 네, 오늘 좀 시간을 두고 제가 좀 생각해보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한트의 경우는 이제 그렇죠. 우리 신민도 그렇게 잘 아시겠지만은 인간은 뭐 자연의 법칙이 종속되는 존재지만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라는 것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자유인과성에서 이제 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 칸트의 이제 출발인데요. 저는 어쨌든 그게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원천적인 원천이 뭐겠느냐 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첫째 자원의 희소성이다.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은 뭐 굳이 뭐 자유 뭐 남 지배할 일도 없고 남 속박할 일도 없고 강제할 일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가용한 양의 자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자원이 희소하더라도 사람들이 보통 지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다면 나를 가장 먼저 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유의 개념도 생길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자유가 없다면 남이 속박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유가 억압되면 강제되면 평등은 훼손되는 거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한목구멍 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은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입니다. 적극적 자유와 양적 평등이 아니고 그래서 소극적 자유와 비례적 평등은 양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원은 희소한데 그 이기심이 이제 폭발을 하면 사회는 이제 평화롭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만인의 대한 싸움이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론에서 얘기하는 자연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화되면서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원초적 자유에 입각해서 행동하면 너도 손해 나도 손해. 소위 말해서 나의 생존 기회도 낮아지고 그리고 이익이 안 된다. 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나의 행동, 남의 행동을 반복 관찰하면서 터득한다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형성되는 것들이 도덕 규칙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대단히 긴 얘기죠, 이것은. 그래서 그런 그 원초적이고 야생적인 자유 개념 감정이 그런 서로 동의하는, 결과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도덕 규칙에 의해서 제어가 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자유, 말하자면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런 그 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 개념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자유 얘기하면은 뭐 내가 주먹을 뻗을 수는 있지만은 내 주먹은 당신의 턱 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자유다. 예,
예전에 원초적 자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결과들이 엄청난 전쟁. 고대 사회 보면은 뭐 자고 일어나면 전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쭉 목격해온 그런 인류가 터득한 것이, 아, 여기에서는 뭐 너의 생존 가능성도 낮추고 나의 생존 가능성도 낮추고. 그래서 뭐 휴메의 얘기를 하면은 이제 컨벤션, 자발적 동의에서 어떤 도덕 규칙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도덕 규칙이라는 것은 이쪽에 이제 강제가 들어가는 거죠. 자발적인 강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도덕의 뿌리를 둔 강제적인 이제 틀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의라는 문제가 그래서 이제 나온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이 도덕률이라는 게 유지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유지될 것이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도덕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가지게 되고, 도덕 규칙을 지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유쾌감을 갖게 되는 그런 그 공감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정의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의감에 의해서 도덕이라는 것이 지탱이 된다. 도덕이 지탱이 된다. 그런데 이제 정의가 소유로 넘어가면 무엇을 가지고 정의롭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뭐 휴문 얘기가 상당히 인상적인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마음속의 행복. 이건 아무도 약탈해 갈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수요한 용모나 뭐 직접 능력이랄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약탈해 갈 수는 있습니다. 심하게 머리를 뭐 떼간다랄지. 근데 약탈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내가 소유하고 장유하고 지킬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몸 전체, 신체를 포함한 재산이다. 이게 소유가 돼요. 소유. 그래서 도덕률이라는 게 많은 경우 이 소유를 중심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진화하고 발전한다. 그래서 이 소유의 안정성을 지금까지 쭉 발전되어 온 그런 그 여러 가지 도덕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어기는 행위가 이제 부정의한 행위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와 관련되느냐? 소유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유의 안정성을 통해서 앞에 말한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도덕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연결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주의자도 많이 책에서 쓰고 있죠. 자유로운, 정의로운 행위 준칙이랄지 뭐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연계를 지어보면 자유, 평등, 도덕, 정의, 소유 관계가 저는 글쎄요, 제 머릿속에는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유가 말하자면 소유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소유물이 커질 때 말하자면 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가 꼭 신장해 온 사례는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써놓은 뭐 아테네 민주정, 그때 상당히 그 소유가 이게 보편적이었다는 거죠. 영국 의회 정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원과 하원이 만들어지는 이유들, 그리고 프랑스 혁명도 결국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봉건제로 인한 가학성이 덜했는데, 프랑스가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냐 하는 것이, 포크빌 같은 사람은 그때 프랑스 농민들은 대형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한자 동맹이 커지면서 옛날 영주들이나 이 사람들이 상인들 지배했거든요. 이 상인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맹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소유와 자유가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인류의 자유가 신장돼 왔다라는 하나의 그 역사적 사례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옆으로 빠져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사회주의 국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소유가 없으니까, 자원이나 소유가 없으니까 이런 개념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자연이, 평등이니, 정의니, 도덕이니 이런 개념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이해를 우리가 좀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정책들은 전부 다 소유 안정성을 흔드는 것들이에요. 흔드는 것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정책들이 소유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좀 더 이게 좀 확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흔들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소유 안정성을 해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 정의감이 훼손되고 아까 부동산 때 같은 거 상당히 정의감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정의감이 훼손되고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래 관행 그게 이제 행위 준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도덕적인 법인 거죠.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결국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까지도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 관점인데 그것이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유 문제에서 소유, 도덕, 정의의 문제 말씀하시고 현재 행해지는 부동산 정책들이 소유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그것이 결국은 정의 같은 것도 훼손하면서 도덕 기본도 파괴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자유까지도 훼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뭐 17번인가 그 현 정부 들어서 그 부동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쳤다고 그러는데 17번이 아니라 18번 했더니요. 카운트 할 수도 없을 만큼 거기다 또 뭐 해본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건 그 숱한 정책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나 상승했잖아요. 거기에서 소외된 저 일산 주민은 상당히 억울한 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는 또 웃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내셔널 레벨에서는 항상 이렇게 그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이런 이 정의의 관점에서도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정책이 거듭 실패하면서도 이제 규제 본능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영영 교수님께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는 현 정부의 부동산 또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규제 역설을 자초한 실패 사례다. 정부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규제 역설을 불렀다. 오히려 주택 가격을 더 앙등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뭐 정의나 도덕의 개념으로 포장하면서 펼치는 결과 또 이런 소유의 안정성도 떨어뜨리고 결국은 도덕의 타락, 뭐 도덕 규칙의 훼손, 개인의 자유와 평등 훼손, 뭐 이런 더 중대한 가치까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 이 경제학 측면에서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은 크고 도덕적으로나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제 일관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딱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시작부터 하면 기본 밑바탕에서 그런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인가? 국가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가? 제한된 국토라는 뭐 이건 퍼펙트리 인일리스틱한 이런 그 희소한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 이용 계획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뭐 우리 인간들은 의식주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주거 안정은 모두의 관심사이고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주제 또는 진흥책을 세우는 것은 불필요한 것인가?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 정부 개입이 지나치다면 지나치다는 것의 그 기준은 무엇인가? 경제학자의 관점, 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뭐 도덕, 철학적 관점에서 기준이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과도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은 나쁘다, 규제 역사를 자초한 것이다, 정부 실패 사례다라는 식의 그런 톤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아예 안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요. 만약에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정도의 문제라고 하면 또 다른 이제 그 논점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효과가 이제 모든 정책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뭐 이제 제가 코멘테이터니까 토론회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저기 뭐 경제학도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함수가 두 개의 봉으로 했을 수도 있고 단봉일 수도 있겠는데 이 정부 정책은 집값이 앙등하는 지역, 예를 들면 특정 지역,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로컬 이슈였습니다. 내셔널 폴리시를 가지고 로컬을 때려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아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또 이제 검증 대상일 거예요. 근데 내셔널 레벨에서 먼저 풍선 효과가 감안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특정 정책의 효과가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있다, 없다의 논의 범위, 지역의 그 개념을,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을 해서 이야기해야 되는가. 경제학자는 당연히 내셔널 레벨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 전체,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치인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시겠다가 그것이 튀니까 뭐 어디 용산 또 성동구 튀니까 그쪽으로 또 이제 가고 다시 수원 튀니까 다시 또 확대하고 또 구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두더지 뭐 신문 언론에 하면 두더지 잡기 게임 하듯이 계속 치고 있는데 이런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이렇게 뭐 스피로바 이펙트에 대해 전혀 관심 없고 특정 지역의 뭐 집값을 잡느니 못 잡느니 하는 거기에 이제 목을 매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제3자가 논할 때, 그 범위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죠. 정부 정책이 수요를 억제시키고, 그렇죠. 뭐 돈도 빌리지 말라, 현금 가지고 살아, 보유세 부담도 팍 늘리고, 이러면 집값은 떨어지긴 계속해서. 계속 일관되게 하면 그 지역은 떨어질 겁니다. 그 다른 부작용이 있겠죠. 가장 유명한 얘기가 임대료, 렌트를 통제했을 때, 프라이싱 했을 때 렌트 가격은 못 올리죠, 법적으로. 뭐 뒤에 뒷거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지역이 재투자가 안 돼가지고 슬럼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의 효과가 있다 없다는 판단 기준을 첫째는 어디 지역 범위를 어디 걸 보실 것이냐, 로컬을 볼 것이냐, 내셔널 레벨을 볼 것이냐. 둘째는 집값 안정화 또는 가격 하락 또는 상 이것만 가지고 볼 거냐, 다른 부차적인 효과까지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경제학자들이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국민경제적 어떤 정책이나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할 때는 항상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좀 하죠. 그 코스트라는 것은 기회비용까지 감안한 국민경제 부담한 모든 비용과 베네핏은 뭐 역시 국민경제의 파급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한 계측해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이 정책은 할 만하다, 이 정책은 안 했어야 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당히 뭐 후생 경제학적인 관점이고 방법론적으로 까탈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이 도덕 정의보다는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럼 현 정부는 그걸 감안해서 했느냐? 물론 이제 아닌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어떤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저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때리면. 계속 때리면 눌러져요. 담배가 망가지겠지만, 쓸마 되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는다면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기대가 이 정권 바뀌면 또 기조가 바뀌라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책의 그 비일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로컬리 그리고 집값이에요. 국민경제적 효과를 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서 집값이 양등하면 그 지역의 시장을 주택시장을 문 닫게 만드는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 수준입니다. 보십시오. 프라이스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는 것은 이건 공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아주 크잖아요. 주택업자들은 더 이상 공급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거고 사적 자치 은행과 내가 별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차입을 일으키든 또 은행은 또 나의 그 상환 능력을 받을 텐데 그걸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LTV 따져가면서 돈 못 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신규 수요를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죠. 신규 수요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고 보유세 강화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그래서 다주택자가 팔고 나가려도 양도세를 50% 이상까지 떼나가가지고 더 이상 퇴출 정도를 안 만들어놔요. 시장을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치면은 진짜 엄청나죠. 시장을 문 닫게 만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거기는 됐는데 딴 데 넘어가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장 문 닫게 하는 이상한 게임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타락이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정의나 도덕 규칙보다는 좀 더 법 테두리 내에서는 이건 법의 지배 원칙이 맞지 않다. 법의 지배라는 게 원래 우리가 늘 배워왔듯이만 영국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왕이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탈취해 나가서 막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가 아니면은 우리가 대표 정하지 않으면 나한테 과세하지 못한다 하는지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시작한 게 법의 지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법에 위임된 권한 이상인지 또 시행령을 통해서 대통령령으로 마구 과세권을 휘둘르고 규제 권한을 휘둘러가지고 이건 법치의 기본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법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법학자들은 어떤 것이 좋은 규제고 어떤 것이 나쁜 규제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세운 게 있죠.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비례 원칙. 우리 헌법에도 그게 그 명식에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이 과잉 금지가 처리하는 건 규제할 경우 규제의 목적이 정당할 것. 목적이 지금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정당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 규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할 것. 목적을 달성하는데 달성은 할 수 있지만 좀 과도하다든지 어거지라든지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적합하고 다른 수단이 있으면 다른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법익의 균형성을 가지고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규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받는 사익인 서로 이제 충돌하는데 그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피해받는 사익이 더 크면은 규제를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나마도 공익이 더 커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그 헌법에 보장된 그 과잉 금지 원칙, 비례 원칙인데 이게 이제 이 법의 지배 정신에 충실한 규제의 기본 철학이죠. 이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졌다고 이제 저는 이제 판단하고 아마 이 부분에서는 이영희 교수님도 똑같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 경제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 지식이 저는 경제 IQ라고 그러는데 주택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른다고 이제 그 절약과
유량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게 우리가 항상 그 경제 원론 보면 분양가 상한제 또는 프라이스 실링을 설정 정부가 하면은 프라이스 실링이라는 건 수요 공급에 결정된 균형 가격 밑에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항상 초과 수요를 만들어 놓고 공급을 떨어뜨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은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이 떨어져서 이제 가격이 안정할 수밖에 없는, 이걸 제1과 제1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가 먼저죠? 선생님들이 뭐 안 가르치신 건지 공부를 안 한 건지 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부터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소수의 그 대기업 건설업체들이 가격을 임의로 결정해서 폭리를 취득한다. 싼 토지를 가지고 아파트를 대량으로 지어가지고 막 찍어내서 공장 찍어내가지고 폭리를 취한다. 이 폭리는 사악하다. 그래서 이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아니라 사용자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시키고 거기에 일정한 마진만 얹어서 가격을 일정한 마진, 비용이 일정한 마진 얹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경제학 또 경영학에서는 마커 프라싱이라도 가르칩니다. 생산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가격을 결정할 때 자기 평균 비용이 얼마인지 거기다가 이윤적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모색한다. 이러면서 많이 시장의 수요와 경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 공급자가 가격 결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끔 해놨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급자가 가격 결정할 때는 수학적으로 봐가지고 상대가 내 경쟁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 함수도 보고, 그리고 우리 이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지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그 가격 결정 원리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 조건과 경쟁 조건을 따져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커 프라이싱은 가격 결정 원리가 아니라 사후에 관찰된 마진율이거든요. 이거 사후에 관찰된 마진율하고 가격 결정 원리하고 서로 혼동하면서 또 가리키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젠 이 가격 결정 원리라든지 이 경제 IQ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죠. 여기는 시장을 막겠다는 투철한 규제 본능. 이건 조선시대 때 이었던 사대부들이 해왔던 본능이고, 두 번째는 룰 오브 로가 아니라 이렇게 법치에 어긋난 과잉금지 원칙 이런 것들 빠진 거. 세 번째는 경제 지식 IQ가 상당히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돼가지고 계속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 정책을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처럼 제도가 훌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규제를 위반 시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시는 과잉금지 원칙이 지켜지도록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제 영향 평가 제도죠. 1998년에 도입해서 이제 99년부터 했으니까 딱 20살 됐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도덕, 정의 뭐 이런 개념은 상당히 좀 난감할 수도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요즘 행동경제학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쪽으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카네만이 효율성과 공정성을 대립된 가치인가 봉환적 가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같이 어쨌든 눈이 갑자기 온 날 눈삽을 보통 10,000원씩 받다가 눈이 폭설에 쏟아져가지고 모두가 눈치와할 때 딱 20불을 가격을 2배로 딱 올렸을 때 이걸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는가.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수요 공급이 바뀌었으니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일반 시민들은 또 사는 사람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어느 경우든 0대 100이 없습니다. 이런 실험 상황에서 물어보면은 이 주관적 공정하다, 페어하다, 언페어하다는 건 이 주관적 가치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7대 3, 8대 2, 6대 4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이게 공정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하자면은 상당히 그 이해집단마다 이해가 달라가지고 어느 쪽에 접촉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텐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규제 신설을 강화 시에는 규제 영향 분석 평가를 통해 가지고 해당 규제가 국민 경제 전체에 어떤 비용을 부담을 안기고 어떤 편익을 안기는지를 면밀하게 따지는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통해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참고 삼아서 규제 신설 강화를 결정하자라는 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이게 안 지켜져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행정규제기본법에 들어갔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그 행정규제기본법에 포섭될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이게 조세가 다 빠집니다. 형벌이 다 빠져요. 실제로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대안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들, 규제 영향 평가 제도라는 것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도 뭐 엉성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제대로 하는 전제로 좀 이런 중차대한 국민의 부동산 정책이든 교육 정책이든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적용을 좀 넓혀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번뜩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답변 드릴 것은 없고요. 뭐 질문을 조금 블런트한 질문을 하자면 왜 집값을 잡아야 되냐? 가격을 꼭 집값 예?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을 꼭 잡아야 되냐? 잡을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정책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드는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이 있는지 그건 좀 질문하고 싶고 그러니까 빈부격차 뭐 격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집값을 잡는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집값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이 사실은 주범은 한국은행에 있거든요. 그때마다 통화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물가지수 이렇게 쭉 보면서 통화가 풀려도 뭐 일반 물가지수 별로 안 올라가고 뭐 소비자 물가가 어쩌고 하니까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돈이 그렇게 뚫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어떤 그 상품이나 특정 지역을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자산, 특히 주택을 많이 뚫고 나온다니.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다 대부분 주택과 관련이 뭐 소위 말해서 홈 오너십, 프로모션, 뭐 주택 보유를 높인다, 소유를 높인다 해가지고 돈 푸는 저금리 정책.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국에 풀린 돈이. 이게 전반적으로 밑에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본 세팅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정책을 하니까 그냥 여기 불난데 그냥 기름 부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블런트하게 하는데 왜 그 집값을 꼭 잡아야 되냐. 누가 뭐 사는 사람이 집값을 올렸냐. 누가 올렸는데 왜 세금만 왕창 뜯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상 해결책이 없고 그대로 놔두는 게 최선이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관여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만들지는 않는가 하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 자유협은 경제정책 세미나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 주제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